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면서 아픈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혀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빨리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예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환의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 병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효과적으로 치료해서 빨리 좋아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입안 점막에서 주로 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요. 또 그 외에 이제 입술 내측이나 뺨 안쪽, 잇몸 이런 부드러운 조직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형태적인 이상 없이 나타나요. 염증이나 뭐 조직의 감염과 관련된 소견 이런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이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이 통증은 화끈거리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자결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화끈거린다, 맵다, 아리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이러한 통증이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나타날 때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은요, 입마름을 호소하고요, 구강건조증이 침분비가 실제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안 내 다른 요인으로 입마름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쇠맛이라고 그러죠. 메탈릭 테이스트, 그래서 금속성의 어떤 시린 듯한 맛이 강하게 느껴지거나,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맛을 잘 못 느끼는 미각의 저하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미각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자의 70% 이상은 여성이에요.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한테서 잘 나타나는데, 이로 보아 주로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많을수록 쭉 전신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수록 더 보다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을 일으키는 선행 요인이 없는 경우는 1차성이라고 하는데, 또 2차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입안 내 화끈거리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앞선 질환, 즉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뭐 임플란트와 같은 어떤 발치 후에 나타났다든가, 또 극심한 우울 불안 상태에서 발병이 됐다든가, 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이후에 발생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 발병 인자를 교정 후에도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를 2차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다음부터인데요. 말초신경의 변성과 중추석 과감작으로 인해서 유발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명확하게 그 발생 기전이 알려져 있진 않은데, 대체로 입안 내에서 맛을 느끼거나 감각, 통증을 느끼는 신경의 변성과 더불어서 잘못된 신호를 민감하게 느끼는 중추성의 민감성이 높아진 경우, 잘못된 신호가 반복돼서 영향을 줬다라는 의미로 과감작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의학에서는요, 혀를 중심으로 해서 심과의 관계를 살피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심은 하트라는 개념보다는 마인드라는 개념으로 정서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는 한방 특유의 관점이고요. 또 기울이라는 병리 기전은 뭔가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운의 순환이 뭔가 방해를 받아서 정체가 된 상태, 이 기체 기울의 상태가 오래되면 화열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이 주택에 이 병이 나타나는 발생 기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말초신경의 변성이나 중추성 과감작의 현대의학적인 병의 발생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특정 치료에 반응이 좋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특정 치료에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예후에 치료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분비가 줄어들수록 병이 오래 가는 경향을 보여요. 이거는 침분비가 줄어들면 입안 점막 부위에서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실제로 침분비가 줄어든 것이 오래되면 혀 표면에 유두가 위축이 되고 실유두와 같은 것은 떨어져 나가면서 혀 표면이 위축성 병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특히 더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전신 기능이 저하된 경우 예후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신 기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기능이 약해지고 또 본인의 섭생이 안 좋아서도 약해질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병을 알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기혈이 부족한 경우 또 심비양어증이라고 해서 심기능과 영양대사와 관련된 비위 기능이 모두 떨어져 있는 경우, 셋째는 음어화황이라고 해서 진액, 우리 몸을 촉촉이 적셔주는 주요 성분인 진액이 부족해지고 상대적으로 열의 반응이 상승해서 나타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신경 활성도의 저하도 또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내분비나 심장이나 폐, 또 비뇨생식기의 기능 등을 이제 적절히 조절해서 내 몸의 항상성, 늘 일정하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육체적인 거건 정서적인 거건 이런 자극에 대해서 내 몸에 적응을 하기 위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율신경의 활성도는 HRV라고 그래서 심박 변이도 검사라는 걸 통해서 일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심장 박동의 리듬의 주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나 또 이 활성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하나의 검사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가운데 자율신경 활성도라는 것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수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구강 자결감 증후군과 HRV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부교감신경 활동의 현저한 저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있었고요. 이 얘기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은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브레이크를 과다하게 밟아서 전혀 속도가 나지 않는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자율신경의 활성도가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 BMS 환자들의 예후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BMS 환자의 토탈 파워가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저희 교실에서 2011년도에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이러한 자율신경계 불안정의 지표로 치료 전후 HRV 차이를 치료에 대한 반응의 정도로 예측하는, 즉 예후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BMS 환자에 있어서 자율신경 활성도는 건강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 교실에서 2022년도에 구강자율감 증후군 환자의 임상 특징에 따른 심박 변이도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증 역치가 낮은 경우에 오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자극에 민감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타고난 체질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자극에 민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은 소민적인 경향이 보다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성격 자체가 예민하고 치밀해서 어떤 자극에 반응이 민감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상태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자극에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우도 치료의 반응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불면 상태인데, 근심 걱정이 오래가면서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정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이 짧아지고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경우, 또 나아가서 입이 마르거나 또 야간요와 같은 증상 때문에 몇 번 깨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이러한 불면 상태가 있다면, 이는 이제 치료의 반응이 떨어지는 하나의 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병으로 오래 앓고 있는 경우예요. 당연히 다른 병을 앓고 있어서 전신적인 기능도 떨어지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구강자혈감 증후군을 일찍 치료하지 못해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면 병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였는데 병이 잘 안 낫고 오래 가니까 이로 인해서 더욱 스트레스가 과중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경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빨리 좋아지는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강자혈감 증후군에 있어서 치료를 통해서 빨리 좋아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입안 내 자극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맑은 침이 충분히 흘러나와야 합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야채나 또 약간의 신맛이 나는 과일류를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또 우리 침이라는 것은 어떤 약을 먹거나 또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침 분비가 줄어들므로 이에 대한 생활 관리도 필요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을 이렇게 악물거나 또 이렇게 빨아들이는, 음압이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서 민감성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몇 종류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시는 게 필요해요. 이와 관련된 영상 컨텐츠는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 기능의 향상이 필요하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미세순환이 안 되고, 이에 따라서 말초신경의 변성이 진행이 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히 운동도 하고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 전신 기능, 즉 면역력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감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자극을 더 크게 느끼고 할 수 있는 중추의 어떤 민감성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죠. 재미난 것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하는 이러한 내 생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르신들의 경우는 가까운 복지회관 같은 데를 찾아서 사람도 만나고 시간도 즐겁게 보내는 여유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점점점 내 생활에 긴장 상태가 풀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꼭 찾아 드시길 바래요. 맛있는 음식 먹어야 군침이 돌아서 침도 잘 나오고 또 영양 상태도 개선되기 위한 고른 섭취에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 맛있는 거 드시라 그러면 나는 도통 뭐 먹고 싶지 않아 라는 의욕이 없고 하는 이런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점심때 뭐 먹으면 맛있을까 한 번쯤 떠올리고, 또 사람 만나서 같이 먹는다던가 이러한 분위기도 바꿔가면서 식욕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발병 요인의 경중이 다르고 또 몸 상태의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능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이러한 병이 온 이유가 어떤 요인이 가장 큰지, 또 이와 관련돼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적절히 진단하고 또 구분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구강자혈감 증후군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기 편한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치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